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완치비만. 지은이는 한약사 조승우입니다. 오직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간다. 독일 속담. 비만을 완치한다는 것은 한 번 살이 빠진 몸을 10년, 20년, 나아가서 평생 살이 찌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살을 빼기 전에 먼저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야 합니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든가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라는 등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제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라고 말하면 돌팔이라고 말합니다. 의사들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을 그대로 들려드렸는데도 제 말을 외면합니다. 마케팅에 의해 세뇌된 편견, 그리고 의사와 약사가 모든 병을 고친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다이어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중 하나라도 요요 현상 없이 지속 가능하다면 왜 끊임없이 새로운 다이어트가 출현하겠습니까? 모두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속성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 자본주의는 비만을 질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비만은 질병의 원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비만이 질병으로 전환되면 각종 상업 자본주의 흡혈귀들이 먹잇감을 찾아 달려듭니다. 알약을 먹으면 식욕을 감퇴시켜서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되니 얼마나 간단한 방법이냐고 유혹합니다. 뱃속을 칼로 째서 그 속에 있는 위장을 가위로 잘라내고 꿰매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유혹합니다. 상업적인 행위는 모두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아주 무섭게 변하는 법입니다. 1999년 12월 31일 자정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런 황당한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밤새워 기도한 후에도 인류가 멀쩡히 살아가자 언젠가는 멸망한다라고 눈을 부라리며 도끼 품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가스라이팅, 즉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법입니다. 현재 다이어트 기법은 26,000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맥두걸 박사는 그의 명저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에서 다음과 같이 갈파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출판사에서 글 쓰는 스타일을 바꾸면 어떠하겠느냐는 주문이 왔다. 채식을 기본으로 하는 식습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이제는 고단백질과 저탄수화물을 중심으로 하는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편집자에게 최근 70년 동안의 각종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동물성 식품은 심장병과 암, 당뇨병, 비만을 초래하고 녹말과 채소와 과일을 위주로 한 식습관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상기시켰다. 그리고 나는 단순히 책을 팔아 돈을 버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의사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청소년의 90% 이상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도 모른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달달 외워야만 성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K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 중 모든 과목에서 A+를 받는 학생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다음 시험에서 토시도 안 틀리게 적으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된다는 겁니다. 사범대 지리교육학과에 다니는 학생, 즉 1, 2학년의 학점이 형편없었지만 3학년부터 A+ 학점으로 향상된 학생에게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 대답 역시 똑같았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녹음한 다음 노트에 적고 그것을 그대로 적어서 냈더니 A+를 계속 받아서 장학생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이 취재 내용을 미국과 유럽의 명문대 학생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 자기 생각이 없는 학생에게 100점을 준다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자기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서울대 A+ 학생의 창의성은 그야말로 제로입니다. 오래전 20대 후반에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버스 옆자리에 70대 미국 노인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서양인인데 유럽인과 달리 왜 미국인들은 그렇게 살이 쪘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8년 OECD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성인의 비만율, 즉 BMI 30 이상은 5.9%인데 반해 미국은 무려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7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의 경우 20명이 길을 걸어가면 1명 정도가 뚱보인 반면 미국의 경우 20명 중 8명이 뚱보라는 말입니다. 그 노인은 자기가 어렸을 때는 뚱뚱한 미국인이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대 이후 뚱보들이 늘었다고 생생한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인 가정에 냉장고를 가진 사람이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50년대 들어 한 집 건너 한 집에 냉장고를 갖게 되었답니다. 그는 냉장고가 비만의 주범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몸속의 지방을 제거하기 전에 냉장고 속의 지방들과 독극물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냉장고 안에 쓰레기 음식을 가득 넣고 있으면 다이어트 약물을 먹고 다시 쓰레기를 먹는 어처구니 없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보면 지리산 농부의사 임동규 선생님께서 추천서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만성 피로로 아침마다 눈을 뜨기 힘들었고 혈압, 혈당, 간 수치, 고지혈증 수치 등 거의 모든 건강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치질과 잦은 변비와 설사 때문에 항상 지쳐 있었고 대장 용종을 떼어냈고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으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손발은 늘 뜨거웠고 땀을 많이 흘렸으며 등과 엉덩이 전체에 여드름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은데 체중 75kg에 허리둘레가 34인치를 넘어 35인치로 향해 가는 배불뚝이었습니다. 비대해진 만큼 움직이길 싫어했고 여름철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사놓은 책 한 권을 읽고 운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존 로빈스의 음식혁명이었습니다. 책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밤을 꼬박 새워 다 읽은 새벽녘, 책을 덮자마자 냉장고에 있던 고기, 계란, 우유, 생선,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까지 싹 정리했습니다. 모든 질병과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육식이며 고기는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죽은 시체라는 말이 저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 어느 날 현미채식의 삶으로 180도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 줄었고 석 달 만에 17kg이 빠져 고교 시절의 날렵한 몸매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20년 전 비만을 완치하고 요요 없이 다시는 살이 찌지 않은 한 양심 의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돈 버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지리산에 나무집을 짓고 곶감 농사를 하는 한 자연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돈을 벌지 못합니다. 일본의 스모는 무거울수록 유리한 경기입니다. 스모는 체급 경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스모 입문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살부터 찌우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많이 먹고 빨리 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선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지 않고 대여섯 시간 연속 훈련을 받습니다. 속을 비워야 운동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긴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폭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모 선수들이 체중을 불리기 위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찬코 나베라는 전골 요리입니다. 생선과 닭고기와 어묵과 채소 등을 한꺼번에 넣어 푹 끓인 음식입니다. 스모 선수들은 대여섯 그릇의 잡탕 요리와 무제한의 흰쌀밥, 맥주와 사케를 곁들여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시간 이상 낮잠을 잡니다. 낮잠에서 일어나 잠시 자유시간을 가진 후 오후 5시면 똑같은 식사를 하고 9시가 되면 곧바로 잠을 잡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곧바로 자는 잠입니다. 하루에 2끼 폭식을 하고 곧바로 잠을 자게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고지방의 음식이 차곡차곡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몇 년 반복한 스모 선수들은 평균 150kg의 몸무게를 갖게 되는데 무려 400kg이나 나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스모 선수들은 이를 밥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현역 스모 선수들의 3분의 2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환자들입니다. 현재 일본 남성의 평균 수명은 81.5세인데요. 스모 선수의 평균 체중인 150kg이 넘는 선수들의 경우 대부분 50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요약해보면 술과 고기와 흰쌀밥을 많이 먹고 곧바로 자면 살이 찌고 빨리 죽는다입니다. 제가 만일 스모 코치라면 햄과 소시지를 잡탕 전골 요리에 듬뿍 넣으면 더 빨리 살이 찐다고 비법을 전수할 것입니다. 스모 선수들이 살을 찌우는 법은 우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점심을 굶은 다음 늦은 저녁 입이 터져 참지 못하고 치킨 한 마리에 피자 한 판, 그리고 빵, 과자, 콜라를 폭풍 흡입하다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불도 끄지 않은 채 잠드는 우리와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인간과 유전자 99.6%가 동일한 침팬지의 경우 낮에는 먹이 활동과 놀이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시각으로 음식 여부를 판별하는 영장류는 밤이 되면 열매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뭇잎과 덩굴을 이용해 침대를 만듭니다. 매일 새로운 잠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평생, 즉 수명 35에서 40년 동안 1만 개가 넘는 침대를 만드는 셈입니다. 노동을 통해 어느 정도 소화를 완성한 후 잠이 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야생의 침팬지 중에 살찐 침팬지도 없고 다이어트를 하는 침팬지도 없는 이유입니다. 세계 비만 재단에 의하면 2035년, 그러니까 앞으로 약 10년 후가 되면 지구인의 절반 이상이 비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당연히 1등입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다이어트 방법은 거의 모두 미국에서 나와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그런데도 현재 미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비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묘한 다이어트 방법들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앨리슨 필더스 박사팀은 2004년에서 2014년 사이의 데이터를 총 27만 8,982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다고 할 때 1년 동안 살이 빠질 확률은 10% 정도입니다. 2년 안에 요요가 올 확률은 50%, 5년 안에 요요가 올 확률은 80%입니다. 엄청난 뚱보, 즉 체질량 지수 40 이상의 초고도 비만의 경우 정상 체중이 될 확률은 1000명 중 1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 0.1%입니다. 여기 한 명의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베 스카사. 첨가물 전문 회사에서 연구원 및 톱 세일즈맨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무려 300여 가지의 새로운 첨가물을 만들어냈고 회사 매출 성장의 1등 공신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날씨가 더워 흐물흐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젓갈류에 이 화학 첨가물과 저 화학 첨가물을 섞고 버무려서 반짝이고 신선한 젓갈처럼 보이게 하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쫄깃쫄깃한 면을 만들지 못해 고민하는 식당 주인에게도 훈수를 두었습니다. 반죽에 글루텐 성분의 화학물질을 넣도록 했고 유화제와 인산염을 추가하면 아무리 초보자라도 쫄깃쫄깃한 면을 만들 수 있다고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수프 또한 인공적인 가짜 수프를 개발해서 캔으로 공급했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유명한 어묵집에는 수입 냉동 어육을 권했습니다. 생선 뼈를 바르는 데 들이는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가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입 어육의 맛이었습니다. 마른 물을 씹을 때처럼 맛이 무미건조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화학 조미료와 단백 가수 분해물을 추천했고 면면이 이어져 온 장인 정신은 첨가물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만든 합성 첨가물을 듬뿍 퍼부은 미트볼을 딸이 먹는 모습을 보고 몸에 소름이 끼쳤다고 고백합니다. 스카사는 오랜 고민 끝에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부 고발자가 되어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강연자로 나섰고 유명한 책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이라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왜 마트에서 파는 젓갈류의 맛이 똑같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생선 건어물의 맛이 한결같이 똑같을까에 대한 의문도 풀렸습니다. 똑같은 화학 첨가물, 즉 방부제와 MSG를 대량 살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배가 부른데 왜 자꾸 뭐가 끊임없이 먹히지? 라고 생각되면 저는 식품 첨가물을 투하한 공장 음식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고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산 음식, 즉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와 자연에서 그대로 가져온 진짜 탄수화물, 즉 현미와 같은 통곡물과 고구마와 감자 등을 주식으로 먹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없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와 늑대는 고기를 먹는 동물이고 침팬지와 99.6% 유전자가 유사한 호모 사피엔스는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을 먹는 동물입니다. 칼로리가 적은 음식이 다이어트 음식이다 라는 식품회사의 마케팅에 속으면 당신은 호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로 칼로리라고 자랑스럽게 써진 음료수를 자주 마신다면 당신은 살이 찌고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뿐만 아니라 막걸리의 단맛을 내는데 모두 아스파탐이 투하됩니다. 아스파탐은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 감미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술, 담배, 햄과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확정적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붉은색 육류와 튀긴 음식을 발암 추정 물질로, 아스파탐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당신이 과일이나 사탕수수를 통해서 자연 그대로의 당분을 섭취한다면 그것이 1등이고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설탕을 넣은 초가공식품이 2등이고 석유에서 추출한 각종 화학물질로 합성한 아스파탐 등을 넣은 초가공식품이 3등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처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김치의 85% 제품에 아스파탐을 투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저가인데다 설탕보다 200배의 단맛을 내는데 마다할 식품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세대 의대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들은 하루 섭취 열량의 25% 이상을 초가공식품을 통해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의 연구에서는 매일 4회 이상 초가공식품을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개와 늑대는 유전자가 99.96% 일치합니다. 늑대는 2km 밖에 있는 죽은 시체의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늑대에서 진화된 것으로 알려진 개의 경우 500만 개에서 2천만 개의 후각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에 비해 후각 능력이 1000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들은 형태나 색깔보다는 냄새로 사물을 파악합니다. 반면 침팬지와 유전자가 99.6% 일치하는 호모 사피엔스는 시각으로 사물을 파악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시각으로 판별해냅니다.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침팬지는 냄새를 잘 맡는 것보다 잘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각은 상당히 약해진 반면 시각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침팬지의 먹이인 과일과 나뭇잎은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냄새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는 능력보다는 색깔, 모양, 감촉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청각도 중요하지만 사냥감을 추적하는 육식동물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 육식동물보다 훨씬 작고 이쪽 저쪽으로 재빨리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침팬지는 빨주노초 파남보 과일의 색깔을 구분해서 충분히 익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식당들은 저마다 총천연색으로 음식을 내보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SNS로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음식이 화려할수록 과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류 원형의 음식인 채소와 과일은 한자리에서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의 욕구가 완성되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육식동물은 사냥의 어려움 때문에 한꺼번에 배가 터지도록 먹은 다음 비교적 오랫동안 굶어도 견딜 수 있게 진화했습니다. 늑대는 한 번에 자기 몸무게의 5분의 1이나 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15에서 18kg의 음식을 먹어치우는 셈입니다. 제가 채소 과일식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산 음식에 각종 미네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인간은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가듯이 채소와 과일은 스스로 완벽하기 때문에 양념 범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3대 영양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마치 엔진 본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효소와 미네랄과 비타민은 엔진 본체를 연결하는 각종 볼트와 너트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아주 중요한 엔진의 부속품과 같습니다. 3대 영양소도 볼트와 너트가 없으면 죽은 엔진과 다름없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살이 찌고 에너지가 없는 이유는 효소와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효소와 미네랄, 비타민은 모두 산 음식에만 존재합니다. 음식에 열을 가하면 섭씨 54도부터 모두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효소의 경우 영어로 엔자임이라 불리는데요. 바로 에너지란 말과 같습니다. 효소는 에너지 또는 기운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밭에서 가져온 것들을 싱싱한 채로 가공하지 않고 먹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음식입니다. 쌀과 밀도 껍질을 벗겨 생으로 먹는다면 훌륭한 음식입니다. 과거의 훌륭한 스님들은 현미 생쌀과 솔잎만 먹으면서 장좌 불화의 수행을 해왔습니다. 신라시대 원효스님은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 현미 생쌀 한 되와 솔잎만 먹으며 걸어서 갔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반찬이 없다면 흰쌀밥에 소금이라도 필요하지만 생쌀과 솔잎은 모두 산 음식이기 때문에 소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그 중에 대표 미네랄, 나트륨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절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기반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탄수화물을 분해한 포도당을 사용해서 작동합니다. 과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 성분만을 놓고 비교해 볼 때 과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80%, 단백질 10%, 지방 10%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일에도 지방과 단백질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비록 불로 가열해서 상당한 미네랄이 파괴되더라도 쌀과 밀은
일종의 통곡물로서 우리 몸에 절대 필요한 탄수화물을 공급해서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가들이 개입하며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첫째, 사업가들은 쌀보다 점성이 더 좋은 밀을 선택해서 빵과 과자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미의 겉부분을 벗겨내 백미를 만들듯 갈색 밀의 바깥 부분을 벗겨내 백미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그 하얀 밀알을 고속의 금속 기계로 가열하여 재분합니다. 신은도 없앴습니다. 입에 넣으면 슬슬 녹게 하려고 밀가루 입자를 더욱 잘고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각종 미네랄도 사라졌습니다. 셋째, 사업가들은 밀가루가 희게 보일수록 상품성이 좋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염소와 같은 화학물질을 투하해서 표백을 완성합니다. 넷째, 이 밀가루가 썩지 않게 하려고 방부제를 비롯한 수십 가지의 화학약품을 투하합니다. 시골의 변소에 밀가루를 뿌리면 구더기가 나오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다섯째,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방부제와 산화 방지제, 착색제, 인공 감미료 등이 무한대로 투하됩니다. 탄수화물은 식품 첨가물을 실어 나르는 운반체에 불과합니다. 쌀과 밀,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범인이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마음껏 투하되는 독성 가득한 식품 첨가물이 죄인입니다. 이런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이를 저장하기 위해 지방 음식을 부르고 수분을 부르고 마침내 비만이 완성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처방된 마약류 식욕 억제제만 무려 2억 5천만 정에 달합니다. 정상 체중에다 마른 체형의 사람들에게도 무차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처럼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병원들을 일종의 공인된 마약 공급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식욕 억제제를 자꾸 사용하면 처음엔 살이 조금 빠지다가 나중엔 효과가 점점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더 많은 약을 먹게 되고 중독이 되고 맙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정말 건강에 좋은 것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소 과일식도, 맨발 걷기도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무슨 다이어트들은 모두 돈을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1일 비만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체질량 지수 BMI 35 이상의 고도 비만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BMI 35 이상은 160cm 여성의 경우 약 90kg, 172cm 남성의 경우 105kg 정도입니다. 또한 BMI 30 이상이면서 각종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BMI 30 이상은 160cm 여성의 경우 약 77kg, 172cm 남성의 경우 90kg 정도입니다. 이제 특별한 질병이 없는 고도 비만인들에게도 저렴한 비만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검사비와 입원비를 포함해 200만 원 정도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2018년까지 한 해 55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500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비만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는 매년 26만 명이 병원의 황금알을 상납하는 수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만 대사 수술은 위 밴드술,
위소매 절제술, 위우회술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위밴드술은 실리콘 밴드로 위를 조이는 정도를 조절해가며 묶는 방법이고, 위절제술은 위를 세로 방향으로 잘라내 크기를 줄이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위우회술은 식도와 연결된 위를 달걀 하나만한 크기로 묶은 뒤 소장의 앞부분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비만 수술 환자의 85%는 안전성을 이유로 위밴드술을 선택합니다. 비만 수술로 많은 돈을 벌다가 채식 의사로 방향을 바꾼 가스 데이비스 박사는 그의 저서 비만의 종말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위우회술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초과된 체중의 75%를 쉽게 감량했다. 이 수술은 당뇨병 치료에 85%의 효과를 보였다. 고혈압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감소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그들은 생애 최초로 엄청나게 살을 뺄 수 있었고 표정이 밝아졌다. 나는 환자들이 다시 비만이 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다. 수술 후 1, 2년이 지나서 그들은 다시 나를 찾아왔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를 거쳐 현재 대한민국 국립발레단 단장을 맡고 있는 강수진 씨의 명언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녀는 어느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은 길고 지루한 인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요 없이 평생 살 안 찌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공이 그러하듯 어느 정도 지루한 음식 습관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짧게는 100일, 길게는 1000일을 목표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700만 년 전 아프리카 밀림에서 침팬지로부터 분리해 나와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한 호모 사피엔스는 신발을 신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약 1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샌들을 발견했고 발자국 화석을 연구한 결과 약 4만에서 10만 년 전부터 신발을 신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700만 년 인류의 진화 역사를 보더라도 신발을 신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인간은 신발을 신게 되면서 발 근육들의 퇴화를 가져왔습니다. 울퉁불퉁한 자연 환경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는데 신발이 등장하면서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고 하는 근육들이 퇴화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서 몸의 중심을 잡는 풋코어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이는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등 여러 가지 발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무려 7,200여 개의 신경과 2만여 개의 말단신경이 있습니다. 아기들의 발바닥을 간지리면 간지러워하고 깔깔대는 이유는 발바닥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간지럽다고 웃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신발에 의해 보호받기도 하지만 자극이 차단되어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도 퇴화시킵니다. 어르신들이 걷다가 발을 삐끗하거나 넘어지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살을 빼겠다고 잠시 마라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퇴근 후에 열심히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인간은 뛰는 동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식동물이나 초식동물이나 포유류 대부분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육식동물은 사냥할 때 뛰고
초식동물은 도망갈 때 뛰지만 이는 평소 생활의 1%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마라톤을 멈추었습니다. 인간은 걷는 동물이라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의 저자 김영길 선생님은 모든 질병은 걸으면 낫는다고 강조하십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걷기가 가장 좋은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말에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은 다리가 먼저 늙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약보 불여 식보, 식보 불여 행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약보다 음식이 낫고 음식보다 걷기가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인류 원형의 음식은 산 음식, 즉 채소와 과일임을 주장하는 것처럼 맨발 걷기는 인류의 원형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익힌 음식과 산 음식을 비교한 가장 충격적인 연구 중 하나는 프랜시스 포텐저 박사가 미국 치과 교정 및 구강외과 저널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포텐저의 고향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포텐저 박사는 900마리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무려 10년 동안 다이어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익힌 것과 날 것, 즉 산 음식과 죽은 음식만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일 만큼 확실했습니다. 포텐저 박사는 A집단의 고양이들에게는 고기 도축장에서 가져온 날고기 내장, 그리고 근육, 뼈가 포함된 생고기를 먹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익힌 음식을 먹인 B집단의 고양이보다 건강이 좋아졌고 새끼들은 더욱 활력이 넘쳤습니다. 생고기 대신 익힌 고기나 가열 처리한 우유를 준 고양이들은 번식이 고르지 않고 신체적으로도 퇴행성이 발견되었으며 세대를 거듭할수록 심화되었습니다. 날것 상태의 음식이 제공된 고양이들은 해마다 건강한 새끼 고양이들을 출산했습니다. 질병도 없었고 조기 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에 익힌 죽은 음식만을 먹은 고양이들에게서는 호모사피엔스에게 발병하는 질병들이 종류대로 그대로 발생했습니다. 심장병, 암, 신장질환, 갑상선질환, 폐렴, 마비, 치아 손실, 관절염, 극심한 진통, 성적 흥미의 감소, 설사, 극도의 흥분성, 간 손상, 골다공증 등 인간과 똑같은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이 고양이들의 배설물은 독성이 너무 강해 그 배설물로 퇴비를 한 땅에서는 잡초들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반면 산 음식을 섭취한 고양이들의 대변에서는 풀들이 급격히 증식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사실은 다음이었습니다. 익힌 음식을 먹었던 B그룹의 고양이들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세대의 새끼 고양이들은 대부분 질병이나 장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대 고양이들은 질병도 많았고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세 번째 세대에 이르자 어미들의 불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텐저 박사는 흰 쥐에 대해서도 똑같은 테스트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는 고양이 실험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합니다만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영장류에 속합니다. 긴팔 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등이 인간의 친구입니다. 세계적인 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명저 제3의 침팬지에 의하면 원숭이류와 유인원은 1500에서 3000만 년 전에 분기에 나왔고 DNA 차이는
7.3%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적 유사성은 99.6%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침팬지도 식량이 없을 때 아주 가끔 육식을 합니다만 그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무려 60년이 넘게 침팬지를 연구한 올해 90세의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에 의하면 침팬지 식량의 대부분은 과일과 나뭇잎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심지어 장의 길이가 몸통 길이의 9배로 인간과 거의 똑같다고 갈파합니다. 제가 침팬지와 인간의 유사성을 자주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이 육식동물도 아니고 잡식동물도 아니며 채식동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채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익혀 죽은 음식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산 음식임은 물론입니다. 저희 예방원에 찾아오시는 많은 환자분은 음식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산 음식을 70% 먹고 30%는 일반식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아내와 함께 커튼집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4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처음 보는 우리를 보고 싱글벙글 웃는 것입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장님은 어쩜 그리 잘 웃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자기가 원래 무뚝뚝하고 좀 환한 인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군 대위로 제대했는데 막상 사회생활을 하려니 뻣뻣한 군인 인상이라 고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실행한 것이 매일 30분씩 하루도 빼지 않고 웃는 연습을 했답니다. 무려 6개월을 연습하니 인상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하도 인상이 좋아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소개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보상이 고통보다 100배는 크다. 음식을 조절하는 고통이 1이라면 그에 따른 보상은 100이라는 말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20대 대학 시절에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어떤 여성분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여성 옆에 그분의 친구가 철퍼덕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술에 너무 취해 집에 갈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아도 80kg이 넘어 보이는 육중한 몸무게였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거의 업다시피 해서 그녀가 사는 원룸에 실어 날랐습니다. 장정 둘이 땀을 뻘뻘 흘렸고 고맙다는 인사를 뒤로 한 채 방을 나가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어마어마한 잡동사니와 각종 쓰레기였습니다. 술병, 콜라병, 먹다 남은 피자, 과자 봉지 등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고 발 디딜 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누워있을 만한 공간을 빼고 쓰레기 하치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술에 취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녀의 방을 잡동사니 천국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80kg 정도의 육중한 몸무게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방이 쓰레기장이 되었고
그녀의 몸이 80kg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과자 봉지 하나를 치우지 않은 것으로 시작했을 테고 먹다 남긴 피자와 콜라병으로 발전해서 방이 저 지경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지저분한 방에서 지내며 에라 모르겠다라며 배달 음식을 계속해서 시켜 먹었을 것입니다. 잡동사니가 많은 사람은 비만일 확률이 높습니다. 몸의 지방과 방 안의 잡동사니는 모두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려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가난하거나 살이 찔 확률이 높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일은 잡동사니 청소에서 시작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무려 13년에 걸친 체중과의 싸움으로부터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진정 살 빼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인생에서 한치도 전진할 수 없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기억과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증거물이다. 끊임없는 욕망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토머스 홉스가 갈파한 바 있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잡동사니부터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부엌에 다양한 용도의 요리용 칼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자르는 칼, 고기를 써는 칼, 과일을 깎는 칼 등 한 집에 너댓 개 이상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리사도 아닌데 20개 이상의 칼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의 저자 캐런 킹스턴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부엌에는 칼이 단 한 자루뿐인데 그 한 자루를 5살짜리 소녀가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하는데 그토록 많은 종류의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의 광고에 세뇌당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칼이 없으면 요리할 능력조차 상실한다. 잡동사니를 쌓아놓고 있으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정신뿐만 아니라 물건도 엄격히 통제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먹는 곳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물건을 통제하고 삶을 통제하고 돈을 통제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집이 좁으니 물건이 쌓이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반문하겠습니다. 물건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 중에 부자를 보셨습니까?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잣집을 방문할 때마다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시네라 씨의 경우처럼 텅 빈 인테리어를 자주 목격한 것입니다. 당신은 또 제게 묻습니다. 집이 크고 수납장이 많으니까 잡동사니가 안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가난하거나 뚱뚱한 분이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5년, 10년 거들떠보지도 않는 물건을 쌓아놓고서야 어떻게 돈이 모이겠습니까? 냉동실에 햄과 소시지, 빵 조각과 삼겹살 쪼가리 등을 저장해놓고 어찌 돈이 모이고 살이 빠지겠습니까? 저는
항상 다이어트의 출발점은 냉장고 정리라고 주장합니다. 냉장고 음식을 다 먹기 전까지는 마트에 가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당신이 냉장고를 정리해서 텅 비우고 잡동사니를 정리하면 영혼이 정화되어 살이 빠지게 됩니다. 당장 영혼을 맑게 해서 살을 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당장 냉장고를 정리하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살을 빼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서양 장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요즘 시체들은 그다지 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살면서 이미 엄청난 양의 방부제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시체가 죽은 후에 부패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옛날에 비해 훨씬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소화기관은 식도에서 시작해서 소장과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이어지는데 무려 10m, 건물 3층 높이에 달합니다. 장의 지름이 작은 것을 소장이라 부르고 지름이 큰 것을 대장이라 부릅니다. 소장과 대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에 쓰레기가 넘치면 지방 속에라도 저장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 바로 뱃살의 원인입니다. 위장과 소장과 대장 등 장 밖에 쌓이는 지방을 내장지방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내장지방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장 안쪽의 지방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쓰레기가 장의 안팎에 지방의 형태로 쌓이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쓰레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도 비만입니다. 몇 년 전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 아버님이 건강 상담을 원하니 함께 식사하자고 해서 일식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친구 아버님은 아주 정갈한 외모에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지 않는 것,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법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의학 지식이 풍부한 환자는 아는 것이 병이 되어 운명이 닿기도 전에 미리 죽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하면 의사와 병원을 멀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김영석 교수님께서도 본인이 현재까지 건강을 유지한 비결로 평생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음을 꼽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스 요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아버님은 겨우 초밥 5개와 죽 1그릇만 비우셨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가 지방의 큰 갑부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함을 실천하는 부자들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가전제품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들의 아버지 디터 람스는 적을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디터 람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디자이너인데도 작은 정원이 있는 소박한 집에 사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할 때마다 1, 2위를 다투는 세계적인 갑부 워런 버핏의 별명은 오마하의 현인입니다. 미국 중서부 오마하라는 작은 도시에 사는 현자라는 뜻입니다. 오마하는 그의 고향입니다. 그의 집은 뉴욕이나 할리우드에 있는 대저택이 아닙니다. 1957년 27살 때 한국 돈 약 3천만 원에 구입한 평범한 고향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졸부가 된 수없이 많은 스타가 30, 40대에 대저택에서 마약과 함께 비명 행사했지만 그는 올해 만 93세인데도 투자계의 거물로 정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와 늑대의 유전자 차이는 0.04%입니다. 그러니까 99.96%가 유사합니다. 늑대의 소화기관은 생고기를 분해하는 데 특화됐습니다. 그런데 개의 경우 3, 4만 년 전 인간에 의해 길러지면서 인간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육식동물에서 잡식동물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는 다양한 곡물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액, 아밀라아제가 분비됩니다. 고구마를 구워주면 덥석 받아먹는 개도 있고 심지어 어떤 개는 사과를 아삭아삭 씹어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DNA 염기 서열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전자 기능의 변화가 유전되는 현상을 우리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침팬지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그들이 맛있게 먹는 나뭇잎은 먹지 못합니다. 대신 불에 익혀 다양한 탄수화물 식품, 즉 고구마, 감자, 통곡물 등을 먹게 되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 년 동안 후성적으로 유전적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개에게 늑대 식단인 생고기를 제공하면 단백질 과다로 질병에 걸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 늑대에게 개의 사료를 준다면 단백질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둘은 식사 습관도 다릅니다. 개들은 인간처럼 조금씩 규칙적으로 먹지만 늑대들은 몇 끼의 고기를 한꺼번에 먹어치웁니다. 늑대의 신체는 영양분을 잘 비축하므로 사냥의 실패에 굶더라도 12일가량 버틸 수 있습니다. 3만 년 동안 0.04%의 유전자 변화가 개와 늑대의 음식 습관을 후천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먹는 동물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당신이 오늘 점심때 삼겹살을 먹었다면 저녁에는 삼겹살이나 불고기를 먹고 싶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점심때 동태탕을 먹은 사람은 저녁엔 갈치조림이 당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흡수했기 때문에 질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침과 점심에 과일과 샐러드를 먹은 사람도 점심과 저녁에 과일과 샐러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에 밥과 김치를 먹은 사람도 저녁에 밥과 김치를 또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채소와 과일과 밥과 김치가 물려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인간의 유전자에는 채소와 과일을 먹고 진화해온 유전자가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몸에 넣어주면 에너지가 넘치고 그 넘치는 에너지로 몸속의 찌꺼기와 노폐물을 배출해서 요요 없이 날씬한 몸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채식, 그 중에서도 산 음식을 강조하지만 엄격함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하면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7대3의 법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7을 산 음식으로 먹고 3을 일반식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영양저널 최신호에 한국연구팀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고려대 오하나 교수 연구팀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40에서 69세 7,430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와 비만과 질병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뚜렷한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초가공식품인 햄, 소시지, 아이스크림, 라면 등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컸는데요. 특히
햄과 소시지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가공식품이란 감미료, 방부제, 색소 등의 각종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고 가공과 변형을 많이 한 식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첨가물은 바로 아질산염입니다. 부패한 육류를 분홍빛 색깔로 만들고 퀴퀴한 육류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첨가물은 보건복지부가 자살 유발 물질과 발암 물질로 경고한 첨가물입니다. 자살을 유발하는 햄과 소시지를 소중한 아이들에게 먹일 수는 없습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03개 항목의 설문지를 사용해 2001에서 2002년부터 추적 조사를 시작해서 2019년까지 당뇨병 발병 여부를 관찰했습니다. 당뇨병으로 확인된 사례는 총 1,187명이었습니다.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식품은 햄과 소시지였습니다. 햄, 소시지 섭취량이 1% 증가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무려 4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하나 교수는 초가공식품 섭취가 비만과 고혈압과 당뇨로 가는 특급 열차에 승선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초가공식품들이 살을 찌게 하고 당뇨와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는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합성 화학물질 범벅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이 독약 다음에 가공육이라고 주장합니다. 햄과 소시지는 그야말로 독성 물질의 보물 창고인 셈입니다. 인간이 필요 이상으로 살이 찌는 이유는 독성 노폐물 때문입니다. 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우리 몸은 몸에서 가장 안전한 지방, 즉 배와 턱과 허벅지 등에 저장합니다. 독성 물질이 지방에 축적되면 함량 초과가 됩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늘어나면 이제 수분이라는 친구를 불러 또 저장합니다. 그것이 출렁출렁 물살입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와 현미밥과 나물을 주식으로 하면서 뚱보가 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야생 동물들은 모두 살아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노예는 뽕잎이 아니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뽕잎이 조금만 시들어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호모사피엔스가 상한 과일이나 상한 채소를 먹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죽은 고기가 변질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생선입니다. 우리가 생선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물고기 시체가 변질된 냄새입니다. 화로회를 먹을 때 비린내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선이 썩어가면서 나는 냄새가 비린내입니다. 닭들은 몹시 굶주린 상태가 아니면 백미를 먹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뜰에 내려앉을 때 백미와 현미를 섞어 뿌려놓으면 현미만 먹습니다. 도시의 비둘기들은 모두 공장 음식을 먹습니다. 도시 비둘기들은 잘 날지 못합니다. 살도 많이 쪘고 몸 상태도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산에 가셔서 산 비둘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털 색깔도 선명할 뿐더러 모두 날씬하고 소리도 우렁차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쥐도 몹시 굶주리면 백미라도 먹지만 섞어주면 현미밖에 먹지 않는 것이 본성입니다. 수많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틀림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와 백미를 섞어 주먹밥을 만들어주면 원숭이는 현미밥만 긁어먹고 백미밥은 나무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이것 또한 수십 번의 실험을 거듭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살아있는 신체는 변질되는 법이 없습니다. 산 것에는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곰팡이의 씨앗이 떨어져도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버섯은 식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균류입니다. 이 균 덩어리는 죽은 나무에서만 자랍니다. 죽은 나무에서도 자라고 수명이 다해서 죽어가는 나무, 즉 생명이 없는 곳에서만 자랍니다. 영국 의사 데니스 버킷 박사는 1950년대에 우간다에서 살면서 밀림에 사는 동물들 대변의 양, 그리고 우간다 사람들과 유럽인들의 대변의 양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프리카 원시림에 사는 사람들이 날씬하고 질병, 특히 위장병, 심혈관 질환, 당뇨 등을 앓지 않는 이유가 살아있는 채소 때문임을 증명합니다. 채소들이 몸속 독소를 더 빨리 배출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유럽인들의 대변은 하루에 약 60g 정도지만 우간다 사람들은 하루에 600g 정도였습니다. 음식이 몸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유럽 사람은 100시간 정도지만 우간다 사람들은 24시간 정도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미국립의학연구소, 미국립연구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기관은 총 열량의 10%만 단백질로 섭취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젖먹이를 키우기 위한 모유에 함유된 단백질이 6% 정도입니다. 다 자란 성인이 밍밍한 닭가슴살을 먹고 단백질 분말을 털어놓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거대한 자금으로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을 조종하는 육류업계와 식품업계와 제약업계는 아직도 당신의 귓가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높은 산성을 형성합니다. 산성 미네랄인 염소와 인과 유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 과다 섭취로 발생하는 과잉 산성을 억제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혈류에 있는 알칼리성 미네랄인 칼슘을 꺼내 사용합니다. 뼈와 치아에 있는 칼슘이 혈류로 빠져나감으로써 골다공증과 충치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질소 비료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채소밭에 질소 비료를 주면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식물은 병이 잘 생겨서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바람에 약해서 쉽게 쓰러지고 맛이 없고 향이 약하며 쉽게 썩어서 오래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질소 비료의 성분은 질소입니다. 질소는 단백질의 주성분입니다. 육류와 유제품 소비가 많은 서구의 선진국들, 미국, 영국, 스웨덴, 핀란드 등이 골다공증 환자 순위 1위를 서로 차지하려고 오늘날에도 다투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몸을 날씬하게 유지시키고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단백질이 과일과 채소에 충분히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가 공급하는 살아있는 미네랄이 알칼리성 무기질이라는 사실도 우연이 아닙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영장류처럼 과일과 채소를 먹도록 설계되었고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산 음식, 죽은 음식의 저자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에 의하면 채소와 과일에는 탄수화물 80%, 단백질 10%, 지방 10% 정도의 비율이 있는데 이 80대 10대 10이 인간의 몸에 최적화된 비율이라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원서의 제목도 80, 10, 10 다이어트입니다. 인간의 치아 구조와 장의 구조를 볼 때 과일과 채소를 먹고 진화한 동물이라는 것이 거의 모든 진화 생물학자의 결론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계속 먹으면 지방과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불고기를 재워놓을 때 키위나 배 등으로 숙성시키면 소고기의 육질이 흐물흐물 풀어집니다. 이것이 과일의 지방 분해 작용입니다. 이렇게 2주만 실천하시면 혈관에 노폐물이 배출되고 천연의 과당이 몸에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지방과 노폐물이 하루아침에 청소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 2주 동안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일 속의 천연의 과당은 인체 내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천천히 혈류 속으로 들어갑니다. 단언컨대 당뇨, 즉 저혈당증에 과일보다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과일로 인한 혈당 상승이 인슐린 저항성을 비롯해 간과 신장을 공격했다면 호모사피엔스는 물론이고 과일을 주식으로 하는 수많은 영장류가 멸종했을 것입니다. 지금 과일 상태가 어떠하든 죽은 가공식품과 화학 첨가제보다는 안전하다는 것을 부인할 과학자는 없을 것입니다. 칼륨으로 인해 채소를 먹지 못하는 신장병 환자들의 말로는 콩팥 이식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합병증, 그 중에서도 심장 관련 이상으로 대부분 사망합니다. 그 결말을 알고 과감히 채소 과일식을 선택해서 완치된 사례는 이미 무수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을 뿐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해 병원과 제약회사의 마케팅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 선택에 의한 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원래 우리가 먹어온 가장 안전한 채소 과일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완치 비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